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썰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측근의 여권 인사 청부 고발 의혹, 오늘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부분 쟁점별로 짚어볼 텐데요. 자, 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고발장을 받았느냐? 또 하나, 손중성 검사는 그러면 고발장을 보냈느냐? 뭐 조작이란 얘기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가 혹 지시했냐? 쟁점별로 오늘 패널과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썰전 패널은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 캠프의 언론미디어본부장을 맡고 있죠. 김종혁 본부장 나와 있고요. 정의당의 박원석 전 의원 나와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 설계에서는 어떤 뉴스를 썰어볼 겁니까? 네, 뉴스 설계에서도 이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윤 후보가 당 안팎에서 조금 곤혹스러운 처지에 몰렸다. 뭐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청부 고발 의혹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영끌 인터뷰는요? 네, 스가 총리가 코로나19 대책에 전념하겠다며 사실상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본에서는 메가톤급 충격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전 도쿄 특파원이었던 윤서영 기자와 함께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윤서영 특파원이 최근에 도쿄 특파원 취재를 막 마치고 입국했죠? 맞습니다. 따끈따끈한 취재 소식도 한번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썰전 라이브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 날선 토크 썰전 라이브 오늘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김종혁 국민의힘 최재형 후보 캠프 언론미디어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부친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사퇴 문제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또 윤석열 후보 캠프에 혹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냐? 이런 부분 가지고 얘기를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윤 씨 천하예요, 어떻게? 전성시대입니다. 윤 씨의 전성시대. 알겠습니다. 정말 요즘에 특히 윤 씨가 많이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썰전 라이브 첫 주제 관련 소식인데요. 강정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어제 제기된 윤석열 측근의 여권 인사고발 사주 의혹이 오늘도 정치권을 흔들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사상 최악의 사건이라며 정치공작 윤석열 게이트라고 명명하며 총공세에 나섰고 윤 후보는 반박했습니다. 그런 거를 사주한다는 자체가 상식에 안 맞는 것이죠. 그러고 있으면은 뭐 대라 이 말이에요. 채널A 사건 보십시오. 저 총선 앞두고 나서 그렇게 정치 뭐 검은 유착이라고 해서 매체 동원해서 하더니 지금 1년 넘게 재판해 갖고 드러난 게 뭡니까? 그래서 뭘 하자는 것인지. 이렇게 되레 정치 공작을 받고 있다는 거죠. 윤석열 캠프 총괄실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의원은 정말 야당의 고발이 필요했다면 윤 후보와 더 가까운 정점식 의원에게 했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돼 어제 공익 제보를 당에 전달했다던 김웅 의원은 오늘 말이 없고요. 고발장을 보낸 당사자로 지목된 손중성 검사는 개인 사유로 연차를 냈습니다. 정치권의 일파말파 논란을 불러온 고발인 빈칸의 고발장, 과연 누가 또 왜 보낸 걸까요? 예, 첫 주제는 고발장, 발신인 불명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자, 고발장을 받은 사람으로 지목된 이 고발장은 이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이죠. 검찰의 정보를 이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웅 의원이 입장문을 발표한 이후 조용히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김웅 의원이 어제 입장문을 냈을 때는 여러 고발장이 의원실로 오면 이거는 이제 공익제보 차원이라고 좀 덧붙이자면 차원으로 해서 그대로 당 법률지원단에 보낸다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문제의 그 고발장이 여기에 들어가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히 아직 얘기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요 얘기에 대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까 김웅 의원이 해당 고발장을 받았냐인데 일단 윤 캠프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주장, 반박을 했습니다. 일단 그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윤 후보가 진짜 야당 고발이 필요하다고 했다면 그 당시에 이 법률 지원 관련된 책임자가 정점식 의원입니다. 윤 후보와 정점식 의원은 가장 가깝습니다. 그분에게 전달해가지고 바로 고발하는 게 맞지. 왜 건너서 이런 짓을 하죠? 김웅 의원이 우리 당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그 당시 의원도 아니었어요. 그냥 공천 받아가지고 송파에서 뛰는 후보였어요. 예,
장제원 윤석열 후보 캠프의 총괄실장은 왜 고발장을 청구하려 했으면 김웅 당시 후보에게 줬겠냐. 오히려 윤석열 후보와 가까운 정점식 의원도 있는데 그래서 정황상 맞지 않다라는 주장입니다. 박은석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건 뭐 윤석열 후보 캠프 측의 주장일 뿐이고요. 당사자인 이제 김웅 의원이 정확한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한데 김웅 의원의 입장이 조금은 모호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고발장을 손준성 검사로부터 받은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이 사안을 단독 보도한 그 매체와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그런 게 온 것 같아서 그냥 내용을 확인 안 하고 당 법률지원단에 넘겼다. 예. 이렇게 이제 최초에는 인터뷰를 했다가 그 뒤에 입장문에 보면 여러 제보들이 왔는데 그 중에 섞여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기억이 안 난다. 예. 약간 입장이 바뀌었고 지금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정황상 봤을 때 저는 김웅 의원이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또 해당 매체에서 지금 후속 보도를 예고하고 있는데 그 후속 보도의 핵심 내용이 김웅 의원이 그 불법성을 인지하고 받았다는 정황을 취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후속 보도가 나온 건 아니지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결국 김웅 의원이 정확한 입장을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 불법성을 인지한 채로 그 자료를 받아서 넘겼다면 김웅 의원에게도 저는 일정한 법률적인 리스크가 있다고 봅니다. 예. 근데 지금 저 장제원 의원이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참 말하기가 말씀드리기가 최재형 후보 캠프 소속이기 아니, 그러니까, 때문에 거기다가 좀 이제 애매한 같은 거죠. 국민의힘 그 후보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당원은 참, 아니시잖아요. 참 조심스러워요. 조심스러운데 근데 이제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이렇게 사건 기자라든가 기자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장제원 의원이 말씀하신 거는 조금 안 맞죠.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아니 누가 그렇게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자료를 줘서 그 사람이 만약에 고소고발을 하게 한다면 저건 뭐지? 저 사람하고 가까우니까 저렇게 간 거지라고 금방 누구든지 유추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아무런 무관하다 그런 그 어떤 청부가 없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려면 조금 그런 식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유추할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김 의원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는 이제 후보였죠. 4.15 총선 전이고 4월 3일인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날짜가 특정돼 있는데 그럼 그때 당시에 지금 손준성 수사정책관, 수사정보기획관 그분하고는 연손 동기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개인적인 친분 관계가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드러날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할 수는 있죠. 근데 그냥 논리적으로 보면 그런데 사실 이것은 사실관계가 아직까지 정확히 드러나고 있지 않아서 제가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장제원 의원이 얘기한 거 그 논리로 김우호에게 안 갔을 것이다. 정점식한테 가지고 왜 글로 가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설득력이 그렇게 강한 건 아니다라는 강한 건 아닌 말씀이시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다면은 사실은 윤 후보가 직접 건네야 되잖아요. 두 분이 친하다면. 근데 당시에 뭐 총장이 직접 정 의원 이것 좀 해줘. 이런 것도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 수가 없는 때문에 일이죠. 뭐 밑에서 시켰다면 이것도 뭐 가정이고 전제인데 시켰다면 몰라도 그럴 가능성은 사실 적죠.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눈에 띄는 대목이 이게 있더라고요. 유승민 후보가 지금 논란에 김웅 의원이 유승민 후보 캠프의 대변인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김웅 의원이 논란이 되니까 유승민 후보가 김웅 의원과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네. 해당 내용의 기사를 보면 본인은 총선 전인지 후인지도 정확히 기억 안 나고 어떤 걸 받아서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이게 이제 유승민 후보의 얘기가 이제 기사화된 겁니다. 김웅 의원과 통화한 내용이. 근데 총선 전인지 후인지도 정확히 기억 안 나고라고 얘기하면 뭔가가 있었다는 건 방증이 아닌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김웅 의원의 얘기를 이렇게 찬찬히 뜯어보면은요. 네. 한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나는 그런 자료를 손준성 검사로부터 받지 않았다라는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예. 어떤 코멘트에서도. 그거는 이거는- 만약에 그 위증이 되거나 거짓말을 한 걸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국회의원으로서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정황상 이게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김웅 의원의 몇 차례의 그런 언급이나 코멘트를 종합해 보면 예. 다만 이제 그에 따르는 어떤 후폭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심을 하는 단계가 아닌가 싶고요. 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 날짜라든지 예. 또 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확히 기억은 안 날 수 있습니다. 뭐 들리는 얘기로는 그 뒤로 휴대전화를 바꿨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누구로부터 그거를 총선 전인지 후인지 정도는 전 기억이 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보통 익명의 제보를 받아가지고 그 공익제보를 법률지원단이 넘긴 게 아니고 이건 제보라고 볼 수도 없죠. 이건 고발장을 아예 써가지고 보내준 건데 그 굉장히 인상적인 내용이거든요. 예. 그 내용을 본인이 전달을 했다면 저는 그 대상이 누구고 그 시점이 어느 점인지는 저는 기억이 날 거라고 보고 지금 입장이 곤혹스럽기 때문에 김웅 의원이 얘기를 좀 얼버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건 법률가들이 흔히 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청문회 나왔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면 나중에 위증으로 다 처벌받아요. 예. 하지만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처벌 안 받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률가들이 흔히 하는 얘기죠. 예를 들면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해? 내가 잘 기억을 잘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당사자인 김웅 의원도 그 회관에 출근하지 않고 있고 거의 기자들의 전화도 안 받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당사자인 손준성 그 예. 검사도 출근도 안 하고 그다음에 기자들 연락도 안 받고 있다고 해요.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예. 만약에 이게 뭐 떳떳하다면 그냥 나서서 글쎄 그게 뭐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갑자기 잠적 모드를 타는 건 잠적하는 그런 행태를 보여주는 건 뭐가 좀 오히려 더 의혹을 증폭시킬 수 있잖아요. 예. 일단 두 분의 말씀은 김웅 의원이 뭔가를 받았을 것일 가능성이 크다. 사실은 모르죠. 그건 김웅 의원만 알고 있고. 근데 저희가 상식적인 추정을 하기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두 분 다 동의하시는 거죠? 아니 근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도 법률가잖아요. 예. 검사 출신이고. 그런데 이게 뭐 하도 많이 받아서 기억을 못 한다는 것도 저는 말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일반적인 무슨 고소장이 많이 들어오지만 이게 이게 누구냐? 해당자가 누구냐? 검찰총장의 부인, 그다음에 그 한동훈 검사. 이게 누구야? 이걸 기억을 못 한다? 물론 이제 기억력이라는 거는 각 개인의 편차도 있고 또 해당 사항을 기억했을 때 시간, 뭐 술을 많이 먹은 다음에 혹시 그런 일이 있었다든지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큰 건이고 또 이걸 보낸 사람이 만약 손중성 당시 수사정보 자기 정책관이라면 동기잖아요. 사실 수사정보 정책관이면 옛날 범정기획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국내의 모든 정보를 꽉 쥐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는 거를 대충 봤을 리는 없죠. 그래서 기억이 안 났을 거는 가능성이 좀 낮죠. 김웅 의원 얘기를 보면 이런 겁니다. 그 당시에 총선 때 엄청난 제보들이 들어와서 당 그 법률지원단으로 넘겼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고발 사주라고 얘기하는데 당이 고발을 안 했기 때문에 사주가 성립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 나는 국회의원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공익신고의 의무 대상이기 때문에 이 공익제보를 받아서 예. 그 제보 절차를 처리한 건데 그걸 가지고 뭐 고발 사주라고 얘기하는 거는 합당하지 않다. 이런 식의 해명을 하고 있는데 이 행간을 종합해 보면 뭔가를 받은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저런 해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난감하네요. 저희가 이제 입장이. 사실은 각 진영 캠프의 유불리를 떠나서 저희 썰전 라이브는 항상 정확한 사실을 얘기하고 정확한 비평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감한 상황이지만 우리 김동엽 본부장님께서 상식적으로는 이건 이렇다. 기자로 돌아가서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재형 캠프에서 뭐 억지로 윤 캠프를 공격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희는 한 팀인데요. 어차피 다 야권이 다 예. 똘똘 뭉쳐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좀 난감하죠. 예, 알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쟁점이었던 김웅 의원은 과연 고발장을 받았느냐라는 것은 저희가 볼 때 상식적으로는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그럼 두 번째 쟁점, 그 고발장을 보낸 게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그러니까 국내의 정보를 범죄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손중성 검사였냐, 아니면 일각의 반박처럼 해당 고발장 자체가 조작됐거나 그 캡처 사진 자체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윤 캠프에서는 조작됐을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김경진 특보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작됐다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본다면 이걸 받는 핸드폰에서 그 발신자의 텔레그램 메신저상의 이름을 손준성으로 지정하기만 하면 그 사람의 실체가 누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손준성이 마치 보낸 것처럼 전달한 것처럼 텔레그램 상에서는 찍히게 되는 거거든요, 보면. 예, 김경진 특보 전 광주지검의 공안부장 출신이죠. 부장검사 출신인데
일단 텔레그램 메시지 자체가 손중성 보냄으로 되어 있는데 누군가 자기 이름을 그렇게 입력해 놓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자 김종혁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이 보시기에는 예. 글쎄요, 저는 이제 김경진 의원이 지난번에 청문회 할 때 뭐 스타이기도 하셨고 예. 또 평소에 이제 스가 방송에 요정. 나오시면 뭐 스가 요정이었잖아요. 예. 해스가 해서 뭐 스가 요정이라고 불리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평소에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 나오셔서 보면 굉장히 냉철하고 예. 아주 분석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 말씀은 좀 글쎄 뭐 입장이라는 게 있으니까 사람들마다 어쨌든 변호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게 누군가가 조작을 해서 근데 저기 이제 몇 년 전에 있었니까 쉽게 얘기하면 1년 반 전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때 작년 당시에 4월에. 예.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때 당시에 이미 조작을 해서 보냈다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 저거를 이름을 저렇게 조작을 해서 뭐 만들어냈다는 건지 잘 알 수가 없는데 그러나 조작이든 뭐든 간에 상관없이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예. 중앙지법의 그 판결문 같은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명이 저게 들어가 있는 판결문. 당사자 이름에 실명 판결문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 판결문은요. 당사자, 그러니까 재판의 당사자거나 검사거나 판사거나 다른 사람들은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저 판결문은 과연 어떻게 구해졌을까? 예.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 정도로 누군가가 저 판결문을 구하고 또 거기에 보면 이제 페이스북에 있는 글들 같은 것도 많이 올라가 있다는데 그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과연 누굴까? 근데 그런 것을 이름까지 조작을 해서 저렇게 보낼 정도면 그러면 이거는 국가기관이든가 예. 뭐 누가 저게 가능하겠어요? 좀 개인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약 손중성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라면 누군가 조작인데 저런 판결문까지 입수해서 조작할 일반인은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시군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조작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김경진 전 의원님 뭐 저도 좋아하는 분이고 예. 같이 방송도 하고 하는데 아마 지금 캠프 특보 입장으로 저렇게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아마 캠프 특보가 아니라면 저렇게 말씀을 안 하셨을 거라고 예. 보고요. 일단 누군가가 현직 검사입니다. 이 예. 손준성 그 당시의 수사정보 기획관이 현직 검사의 이름을 사칭해서 저걸 조작한다. 이거 어마어마한 범죄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저런 조작을 하겠습니까? 개연성이 일단 떨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앞에 이제 우리 김 선배도 말씀하셨지만 증거 자료입니다. 이게 그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내려받는 그런 어떤 판결문, 실명이 들어간 판결문, 아까 이제 실명이 들어간 판결문은 당사자거나 예. 한 검사밖에 조회가 안 되는데 그걸 증거 자료를 첨부했어요. 그렇다면 이건 정말 어떤 개인이 제3자가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조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고발장 내용을 보시면은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그 고발장에 적용된 법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치밀해요, 나름. 네. 예. 그러니까 수신인을 대검 공공수사부장으로 했습니다. 이건 대검을 향해서 고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어쨌든 윤석열 총장이 그 사건 관할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대검에 고발을 해야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고 또 특정을 한 거죠. 다른 그렇죠. 데도 아니고 거기도 그다음에 해라. 공직선거법 250조, 252조를 적용을 하는데 이 공직선거법 250조, 252조가 뭐냐면 250조는 허위사실 공표고 252조는 신문, 방송 등의 부정 사용입니다. 예. 언론인들을 상대로 한. 근데 이 경우에도 제가 보니까 이건 대검 공공수사부에서 다루게 되는 사건이죠. 공직선거법이라면. 치밀한 법리. 예, 치밀한 구성을 해놓은 나름대로의 기획하에 이루어진 고발장이고 당사자들, 피고발 당사자들의 인적 사항도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예.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저는 저거는 전문가의 손길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형태의 고발장이 들어가 있는데 저거를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조작했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시점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을 하신 거라고 봅니다. 근데 만약에 저걸 조작을 했다면 쉽게 얘기하면 그 반대편에서 했을 거 아니에요. 예. 윤 총장님의 반대편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오늘 윤 총장이 그러니까 윤 후보가 얘기한 건 정치 공작이다라고 했는데 만일 조작이라면 반대 국가기관의 어떤 아무튼 힘 있고 뭔가를 센 데서 조작했을 거라는 말씀이죠. 아니 뭐 정확히 그런 얘기하면은 가능성으로. 뭐 야당 후보를 탄압하기 위해서 했다면은 뭐 집권당이라든가 정부에서 예. 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걸 뭐 돌려서 얘기할 거 없이. 예. 근데 그건 굉장히 만약에 그렇다면 그게 정부가 저렇게 뭐 예를 들면 국가기관이라든가 혹은 집권당이 저런 것을 조작을 해서 공작을 한다 그러면 그건 정권이 무너질 사안이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로 그렇다면 그걸 누가 뭐 어떤 변명도 안 되잖아요. 그게 워터게이트 사건도 아니고 유력한 야당 후보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뭐 국가기관이라든가 혹은 집권 여당이 저런 식의 조작을 해놔서 언론을 통해서 저걸 흘려서 뭐 낙마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제 이른바 만일에 이 손준성 검사가 검찰 내 정보를 이용해서 이른바 청부 고발장을 작성했다면 지금 그렇게 의혹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뭐 상당히 큰일이고 검찰 권력을 이용한 거니까요. 큰일이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할 일이 가능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반대로 누군가 차기 야권의 후보로 보이는 대선 유력한 후보로 보이는 사람들을 검찰 권력 사유화로 공격하기 위해 이런 걸 다 조작했다면 그건 가능성이 훨씬 더 적은 일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경우에 그 정권은 무너져야죠. 예. 그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일단 만약에 뭐- 정부가 그랬으면 대통령은 네. 탄핵 사안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걸 그쪽에서 지시해서 했다면? 일단 두 분의 의견의 공통점은 손준성 보냄으로 돼 있는데 이 손준성이 일반인일 일은 없다. 왜 그러냐면 고발장 내용이나 법리 적용, 그다음에 실명 판결문들 보면 제가 이제 지금 방금 페이스북에서 손준성 씨를 검색해봤는데 상당히 많은 손준성 씨가 나오긴 합니다.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런 일반인 손준성일 일은 없다. 아니 그리고 시박하죠. 그 이제 텔레그램이 오고 간 시점이 4월 3일, 4월 8일 있지 않습니까? 2020년도 작년 총선 4.15 총선 직전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 정부하고 상당한 갈등 관계에 있었지만 야권의 유력한 대권 후보로 거론되던 시점은 아니었어요. 아니죠. 일부 그런 관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뿐이지 예. 국민들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장차 야권의 대권 후보가 될 거다라고 예상할 수 없었던, 여론도 그렇지 않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야권의 잠재적 대권 주자인 윤석열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걸 조작한다? 그건 좀 얼토당토하는 예.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까 김경진 의원 말씀이나 지금 윤석열 캠프 측에서 의심하는 일종의 정치 공작설, 조작설은 다소 좀 제가 보기에는 그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두 분이 말씀한 걸 정리하면 현재까지 두 가지 쟁점. 김웅 의원이 그 고발장을 안 받았냐에 대해서는 받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정황상 보인다고. 그러면 손준성 검사가 보낸 게 아니고 누군가 조작했냐? 이것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기까지가 만약 두 분의 어떤 정황에 대한 판단으로 따른다면 추정일 이건 뭐 뿐이죠. 추정이죠. 뭐 아직까지 뭐 사실관계가 정확히 다 드러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관계 각각의 주장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하고 판단하고 물론 확정을 지으면 안 되지만 그런 가능성은 얘기하고 비평할 수는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건 손준성 검사의 개인 일탈이냐? 일탈치고는 크지만 아니면 당시 이 정책관의 보고 라인에 있던 윤 총장이 개입된 것이냐? 이 부분이 또 이제 마지막 쟁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좀 물어봐주세요. 입장이 곤란해요. 알겠습니다. 일단 박원석 전 의원님께서 그 대검의 수사정책관이라는 자리가 예. 어쨌든 뭐 총장의 눈이고 총장의 귀다라는 그 얘기를 들을 만큼 총장 지근거리에 있는 핵심적인 요직입니다. 사실 직속 부대죠. 예, 과거에 이제 대검 그 범죄정보기획관 자리가 폐지되고 신설된 자리입니다. 똑같은 기능은 똑같고요. 때문에 총장의 의중 없이 그런 일을 단독으로, 이 어마어마한 직권남용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단독으로 저질렀다? 저는 뭐 그렇게 간 큰 검사가 대한민국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혹여 총장에 대한 충정에 의해서라도 저런 일을 저지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반론을 얘기할 수 있는데 글쎄요. 총장에 대한 충정으로 이 자기 검사직은 물론이거니와 법률가로서 커리어 전체가 잘못하면 날아갈 수 있는 예. 이런 일을 저지른다. 저는 그 개연성도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고 물론 이거를 객관적으로 입증해내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시했다는 증거가 어디 남아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남아 있을 수도 없고 때문에 어쨌든 개연성일 뿐이고 추정일 뿐이긴 하나 저는 그 개연성이나 추정이 상당히 상당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그리고 저 고발장으로 하여금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냐? 전부 윤석열 총장이에요. 그 고발장의 피해자로 특정된 게 1번 윤석열 총장, 2번 부인인 김건희 씨, 3번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예. 이 세 사람이 피해자로 특정이 돼 있습니다. 때문에 그 고발로 인해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도 윤석열 총장이라는 측면에서 저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그 뭐 지금 개연성이 있다고 얘기하시면은 뭐 윤 총장도 알고서 지시를 했을 것이다라는 의미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설마 현재 검찰총장이
자기의 어떤 자기와 자기 가족과 자기 최측근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후배 검사한테 이런 걸 만들어서 뭐 저쪽 야당 쪽에 뭐 해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 그거는 좀 그것도 이해는 잘 안 되거든요. 예. 만약에 그렇다면 그때 당시만 해도 물론 조국 수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 장관과의 어떤 마찰 같은 게 있어서 본인이 뭐 그리고 또 이제 보도 같은 게 계속 나오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뭐 격앙돼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검찰총장이잖아요. 검찰총장이 그렇게까지 지시를 할 수가 있을까? 그거는 좀 이해가 잘 안 돼.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예. 두 번째로 좀 말씀하신 대로 그럼 그 손준성 검사가 뭐 이거는 저 완전히 그냥 추정이죠. 추정에 의해서 다 얘기하는 거니까 만약에 그게 맞다면 손준성 검사가 혼자 과잉으로 이제 충성하기 위해서 아 우리 총장님에 대해서 너무나 이게 지금 주변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총장님을 괴롭히고 있으니 내가 한번 이 사람들에게 이걸 좀 경고를 하든지 혼내든지 뭐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해서 만들었다. 그것도 잘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이것도 좀 미스테리예요. 이거는 미스테리인데 가능하다면 가능성을 따져본다면 윤 전 총장이 당시 지지했을 가능성. 또 하나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손중성 검사가 굳이 그렇게까지 유언을 쓰고 나설 것이냐 이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시하지 않았어도 과잉 충성으로 했을 가능성. 이건 둘 다 이제 손중성 검사가 고발장을 청부 고발했다는 전제하에 전제하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예. 전제하는 얘기. 그래서 그럴 가능성도 과잉 충성도 그럴까 싶지만 또 뭐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세상에는 뭐 불가능한 일은 없어요. 뭐 그렇습니다. 보면은 뭐 물론 합리의 선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도 없긴 하지만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사실 로또 확률이 813만 분의 1인데 매주 당첨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곤 합니다. 아니 그래서 이제 묵시의 지시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명시적으로 지시를 하지 않았어도 어쨌든 오랜 특수검사 경력을 가지고 있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 검찰이 죄를 어떻게 만들고 또 사건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사람이고 과거에 우리 특수부 출신 검찰의 그 어두운 역사들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법조 기자도 해보셨기 때문에 정말 없는 죄도 만들어내고 아픈 것만 자꾸 있는 물어봐. 죄도 없애는 이런 어두운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에 굉장히 능한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이거를 일종의 이제 척하면 척, 뭐 이심전심 그런 그 작용에 의해서 이런 일이 저는 일어났을 수도 있다고 보고 예. 명시적 지시가 아니더라도 설사 윤석열 총장이 모르고 있었더라도 당시에 지휘 책임자였어요. 근데 자기 바로 밑에 있는 수사정보정책관이 이런 일을 벌인 게 확인된다면 그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 설사 몰랐더라도 이건 책임이 있는 일입니다. 몰랐다고 해도 아니 책임이 있다. 검찰권의 그렇죠. 최고 책임자였지 않습니까? 당시 이제 검찰이 그것도 정보를 수집해서 가지고 있는 수사정보 정책관이 그 정보를 활용해서 정치에 개입했다. 사실은 총장이 현직에 있었을 때라면 물러날 만한 일이죠. 그럼요. 그러면 몰랐다고 해도 대선 후보로서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어지는지 여부는 뭐 그렇게까지 심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사실 왜냐하면 그 속마음을 예, 말씀하시죠. 사태의 본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진실을 잘 모르잖아요. 예. 현재 아니 정말 그래요. 이건 어쨌든 이 여야를 떠나서 사실 이 사건 자체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사건인 건 맞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어떤 공적 기관을 사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권 사유하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건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이건 헌법적 가치에 대한 훼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여야를 떠나서 이게 진실이 뭔가를 밝혀야 되는 거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근데 이 사태에 아직까지도 그 진실이 뭔지가 조금 더 그 밝혀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유보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그래서 윤석열 그 캠프 측에서 법률적 대응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그냥 법률적 대응을 그 말씀하실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장 이게 현직 검사가 개입된 일이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대상입니다. 예. 공수처에 직접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나서 지금 뭐 그 대검에서도 지금 진상 파악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대검 진상 파악도 서둘러 달라고 요구를 하고 스스로 떳떳하다면 그리고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일은 전혀 없다라고 얘기 한마디 하고 지금 일체 뭐 언론이나 이런 것과 접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저는 이거 이제 어물쩍 넘어갈 수 없는 일이 돼버렸어요. 이미 어마어마한 사건이 돼버렸기 때문에. 만약 사실이라면 너무 큰 사건이죠. 네, 윤 총장 측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이 개연성에 대한 부정을 할 게 아니고
본인이 직접 수사 의뢰를 함으로써 이걸 클리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일단 윤 총장 측에서는 수사를 해서 윤석열 후보 본인이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본인을 정치적으로 공격했던 사람들은 모두 사퇴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사람은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중성 검사인데 오늘 연차를 내셔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거 그 뉴스버스라는 매체잖아요. 인터넷 예. 매체, 신생 매체잖아요. 뭐 올해 초에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윤 전 총장님 그 부인인 김건희 씨를 왜 인터뷰를 해서 그때 이제 뭐 많이 화제가 됐던 예. 이른바 그런 줄리 의혹을 곳인데 바로 직접 물어봤었죠. 그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 기자들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좀 취재를 해봤어요. 아. 그래서 전화도 해봤는데 굉장히 자신 있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장은 사실은 그게 자기들만 아는 게 아니라 예. 다른 일부 기자들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어.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게 그렇게 이게 왔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 돌았다. 근데 뭐 지금 아까 저 이진동 씨잖아요. 그 예, 대표가 이진동 씨가 가령 어디 저 김어준인가 그분하고 이제 인터뷰한 내용 보면 거기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대충 자기들이 얼마만큼의 증거를 갖고 있다는 내용이 다 나와요. 예. 뭐 이렇게 대화가 서로 반박하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한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뭐 예를 들면 김웅 씨가 예. 그걸 전달하는 과정에서 야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뭐 어쩔까 하는 것들을 이렇게 주고받은 내용들을 자기가 갖고 있다는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 텔레그램 메시지를요. 자기들이 그걸 확보한 것처럼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논란이 될 거고 만약 현재 의혹들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면 드러나는 만큼 사실 파장이 크고 큰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 그 윤석열 후보 측근의 청부 고발 의혹은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나누고요. 다음 주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한 썰들을 모아보는 썰핑인데요. 강재영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썰전보다 더 독하고 강한 정치권에 쏟아진 말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4위부터 만나보시죠. 20조 굴릴 청와대 낙하산. 25년까지 20조 원 규모를 굴리는 펀드가 있습니다. 한국성장금융이라는 투자회사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최근 이 펀드의 운영 책임자로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선임됐습니다. 그런데 금융투자 관련 경력도 웬만하면 있는 투자자산 운용사 자격증도 없다고 합니다. 20조 원이면 큰 돈인데 이렇게 맡겨도 될까요? 야당에서도 이번 낙하산은 좀 세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3위 보겠습니다. 낮에 욕해도 저녁에 식사대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한 인터뷰에서 윤석열식 협치 리더십은 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통령이 된다면 낮에 제욕을 듬뿍 한 야당 정치인들을 조속히 청와대로 모셔 식사 대접을 할 것이다. 만약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욕하고 밥을 얻어먹게 되는 건데요. 글쎄요,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2위 보겠습니다. 나 스스로는 100점. 이렇게 스스로에게 후한 점수를 매긴 사람은 누굴까요? 취임 석 달째인데 스스로 평가는 몇 점 줄 수 있을까요? 제 스스로는 100점을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아직까지 버티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자기 정치를 한다는 지적에 위축되기도 했다는 이 대표지만 이제까지 행보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00점을 준 거겠죠. 이 대표와 사사건건 부딪힌 모 캠프에서도 그렇게 생각할지는 의문이네요. 1위 보겠습니다. 김웅은 아니다. 여권 인사 고발 사주의 의혹을 최초로 보도한 뉴스버스의 이진동 발행인 오늘 취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웅 의원이 이거를 저희 뉴스버스에 리크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김웅 의원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 김웅 의원이 맞다면은 그렇게 해명이나 변명을 좀 황당하게 또는 허술하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글쎄요, 강한 부정은 긍정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절대 아니라고 하는 말이 김웅 의원을 도와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썰픽으로 4가지 썰을 들어봤는데요. 먼저 박원석 전 의원님이 하나 뽑아주시겠습니까? 촌철살인을 저는 도할. 뭐 낮에 욕해도 저녁에 식사 대접. 예, 요걸 윤석열 뽑겠습니다. 후보의 인터뷰 내용이죠. 예. 예. 아니 제발 좀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에는 역대 모든 대통령들도 야당과 원활한 소통과 협치를 공언하셨어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안 그랬습니까? 그렇죠. 뿐만 아니라 광화문에 나가서 늘 국민들을 만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예. 광화문에 몇 번이나 나가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제 기억으로는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좀 근본적으로 우리 이 대통령제라는 게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청와대 안에 혼자 앉아 있으면 정보도 다 들어오고 내각도 다 컨트롤되고 답답할 게 없는 거예요. 야당 의원은커녕 여당 의원도 만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어떤 대통령 후보자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대통령제를 이제는 좀 근본적으로 들여다볼 때가 됐다. 대통령 권한은 굉장히 막강하고 의회는 그에 비해서 왜소한 이 불균형 문제를 좀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시점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윤 후보가 얘기대로 이렇게 낮에 욕을 하는 의원들은 야당 의원들은 저녁에 식사 대접을 하겠다. 그럼 대통령이랑 밥 먹고 싶으면 일단 욕을 하면 밥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 밥이 별로 맛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가서 또 만약에 정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됐었는데 아이 뭐 이렇게 아까 왜 이렇게 욕을 심하게 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또 괜히 부담스럽고 그럴 것도 같고요. 아, 근데 그런 모습 진짜 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여야 의원들을 예. 돌아가면서 미국 대통령 같은 경우는 법안에 따라서 예를 들면 대통령이 어떤 법안을 통과하고 싶은데 자기 당 의원들 중에서도 막 반대하면 그렇죠. 야당 의원들을 막 만나서 좀 통과시켜 달라 해서 통과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적 사안에 따라서 여야 의원들 상관없이 나는 내 소신이 이거야. 예. 그다음에 그 소신대로 행동을 하고 대통령은 아니야 근데 내 소신은 다르거든. 그럼 나와 비슷한 소신 가진 사람들 이렇게 묶어서 통과시켜야겠다. 이런 정상적인 정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말씀하셨던 이거예요. 미국에서 왜 저런 식의 협치가 가능하냐면 미국 그 행정부는 입법권과 그다음에 이 예산 편성권이 없습니다. 예, 의회가 의회의 그걸 힘이 세니까. 독점하고 있어요. 때문에 대통령이 맨날 앉아가지고 여야 의원들한테 이 법 좀 통과시키자고 전화하는 게 주된 대통령의 업무고 협치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제도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국회가 입법권 예산권 갖고 있지만 사실은 행정부의 힘이 그 와중에도 막강하기 때문에 예. 대통령으로서 답답한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원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는 국회에 들어가 있어요. 의회에. 예. 그러니까 여야에 의해서 적절히 견제를 받으면서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원전 감사도 하고 뭐 조희연 씨 뭐 교육감 감사도 하고 했지만 대개 경우 감사원이 그냥 정권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해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러니까 제왕적 대통령이 만들어지는 거죠. 일단 뭐 두 분 말씀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다음 대통령은 저녁에 정치인들 만나서 밥 좀 먹어라. 네, 꼭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이어트 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조금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예. 자, 김종혁 본부장님은 어떤 썰을 뽑으시겠습니까? 저는 나 스스로 100점. 아, 야 정말 근데 이준석 이준석 대표 이 그 뭐랄까 그 용기는 정말 대단히 높이 평가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예. 아직도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100점이다라고 했으니까 그동안에 되게 힘들었구나. 마음고생 많이 했구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예. 그리고 사실 저도 뭐 어쨌든 뭐 젊은 대표가 열심히 많이 그 노력하고 있다라는 거는 인정을 하겠는데 한 가지는 조금만 더 겸손해졌으면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이 말도 100점 말고 한 70점이나 뭐 75점 네, 아우, 정도. 제가 목표는 100점이었는데요. 제가 그래도 뭐 한 70점 정도 했는데 앞으로 이 모자란 30점 열심히 채워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옆에서도 그래 우리도 뭐 너무 심했어 좀 도와줄게 이런 생각을 할 텐데 혹시 운전면허를 빼고는 한 번도 뭐 90점 밑으로 받아본 적이 없지 않아서 아,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 아니 이준석 대표가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뭐 70점, 80점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했으면 매력이 없어요? 이준석답지 않고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아. 그래서 역시 저는 이준석다운 이제 그런 어떤 이제 태도로 돌아왔다. 최근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어요. 뭐 동물의 왕국 얘기도 있었고. 예. 그러나 어쨌든 뭐 본인 특유의 그런 자신감으로 돌아왔고 또 대선에 관해서도 본인의 승리 공식대로 대선을 한번 제대로 치러서 정권 교체해보겠다 이런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대선에서 승리 공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캠프에 가보니까 그게 결국은 정말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계속 돌출을 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도 잘 모르실 거다라는 농담이 뭐 좀 이해가 돼요. 좀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또 뭐 야권에서는 윤석열 후보 측근에 청부 고발 의혹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게 큰 핵폭탄급이 돼서 있습니다. 자, 썰픽은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다음은
세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충청은 누구요? 작가가 누구요로 하셨는데 제가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이거 발음 잘해봐요. 누구요? 제가 할 때 가끔 되면 강원도 쪽으로 가기도 하고 저 고향도 원래 충청도 근처긴 한데 알겠습니다. 첫 번째 싱크를 좀 들어볼 텐데요. 민주당의 충청권 경선이 주말 이틀 사이에 시작이 됩니다.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 또 다른 후보도 있지만 과연 민주당 경선의 승패가 어느 쪽으로 좀 갈림길이 될지 그 첫 장을 볼 수 있을 텐데요. 두 사람의 발언을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진인사 대천명인데 뭐 제가 결과에 연연한다고 결과가 바뀌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성심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충청권을 다니며 충청의 밑바닥 민심은 이낙연을 원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충청에서부터 반전의 드라마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을 얻었습니다. 예, 세 번째 주제를 봤는데요. 충청 표심에 따라서 사실은 여론조사만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대의원이나 권리당원들 투표도 반영이 돼서 그 첫 뚜껑이 이번 주말에 열리게 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가 좀 높고 약간의 격차를 두고 이낙연 후보가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조직원들의 투표가 조직의 투표가 반영이 된다면. 아니 근데 조금 전에 이제 화면을 보셨잖아요. 네. 근데 화면이 다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여유 만만하잖아요. 웃으면서 뭐 아이 제가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른 선대위원장 이낙연 후보 측의 서른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격앙된 뭐 이낙연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 아 이게 한쪽이 이제 뭐랄까 앞서가는 자의 여유가 있고 뒤따라가는 자의 절박함이 있는데 그게 그 정도 강도 반응의 강도로 봐서는 좀 격차가 좀 있는 모양이구나라는 그냥 이건 추정입니다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일단 그 지금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제일 잘 알겠죠. 근데 하여튼 TV에 지금 조금 전에 나온 방송만으로 봐서는 그런 느낌이 들고 물론 그렇지만 이 당원들이 과연 그 표심이 일반 여론조사와는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와는 다른 어떤 표심이 드러날까? 근데 그것도 요새는 참 쉽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네요. 이번에 이제 선거인단 투표는 반영을 안 하고 당원 대의원 투표만 반영을 하는데요. 때문에 각 캠프들의 조직력이 일정하게 여기에 그 결과에 반영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예상들이 있습니다만, 근데 역대 선거들을 보더라도 결국에는 당심과 민심이 수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근데 지금 여론조사상 보면 이낙연 후보가 좀 추격을 하는 듯하다가 오히려 지금 더 처졌어요. 캠프에서 했던 계속된 네거티브 선거 전략이 그다지 효과가 없었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간 중에 다른 좀 전략을 구사했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좀 남고, 때문에 이낙연 후보가 뭔가 이게 역전을 할 수 있는 내지는 아주 그냥 그 가깝게 따라붙을 수 있는 모멘텀을 못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일반적인 여론조사 결과처럼 아마 이재명 캠프 측의 낙승으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상황이 좀 이낙연 후보로서는 상당히 힘들어진 거지. 근데 이게 뭐냐면 이제 격차가 얼마나 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계속 선두를 달리던 주자가 이게 딱 처음에 투표를 딱 까봤는데 이게 별로 이유하고 격차가 별로 없네. 혹은 뒤집어졌네. 그럼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다음부터.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만약에 지금 예상대로 이재명 지사가 꽤 많은 차이로 이긴다면 그다음에 이제 호남으로 가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호남의 표심이라는 게 물론 호남은 이제 그 이낙연 대표가 고향이시기도 하지만 만약에 거기서 지사도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만약에 저 역전극이 대역전극이 펼쳐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뭐 굉장히 싱거운 승부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충청이 중요한 게 충청권을 잡아야 대권을 잡는다는 정치권의 통설이 있어요. 이건 당내 경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이게 민심의 평균적 바로미터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충청권 표심이 만약 확연한 격차를 드러내면서 결과화된다 이런다면 아마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이낙연 후보 측이 추격의 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게 좀 조기에 그냥 경선이 결론 나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이른바 이제 비이재명계에서는 결선 투표를 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표 차이가 50%가 안 되면.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비이재명계가 다 모여서 과반을 두고 결선에서 반전을 할 수 있다는 걸 기대를 하고 있을 텐데 그렇죠. 현재 여론조사상은 일단 차이가 좀 나서 이게 1위와 2위 차이가 어느 정도 되면 결선에 반전도 있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결선의 반전이 생기려면 예. 다른 이재명 후보 이외의 다른 후보들이 2위 후보에게 다 힘을 몰아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2위 후보가 진짜 상당한 경쟁력, 예. 엎을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객관적인 지표상으로는 그 정도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조직력이 진짜 얼마나 예. 되는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조직력은 대체로 다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결선 투표 같은 경우도요. 한 3명 정도 있으면 이게 가능하거든요. 예. 예를 들면 1위, 2위, 3위가 있다. 근데 2위와 3위가 연합하면 1위를 뒤집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이 생기면은 그럼 확 뭉칠 수 있죠. 근데 한 6명쯤 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그 나머지 후보들이 다 한쪽으로 간다. 2위 후보에게 몰린다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가 않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만약에 이게 그 결선 투표를 해서 뒤집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을까? 별로 높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주말 사이에 충남 경선 뚜껑이 어떻게 열리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라이브. 그거 괜찮다.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연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일본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오는 29일로 예정된 총재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기로 하면서 사실상 총리직도 사임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이후 1년 만에 물러나게 된 건데요. 급작스러운 결정이어서 일본 정계는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관련해서 최근까지 도쿄 특파원이 됐던 JTBC 윤소영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그동안 시기가 오면 당연히 출마하겠다 이렇게 뜻을 밝혀왔던 터라 더 갑작스럽게 느껴지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사임하게 된 그 배경이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결정적으로 오늘 아침에 있었던 보도가 좀 결정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스가 총리가 지역구가 속해 있는 가나가와 현에서 이 자민당 당원들이 스가 총리가 재선에 출마를 하더라도 더 이상 지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총재 선거는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와 조금 다르게 당원 투표 플러스 국회의원 선거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속한 지역구에서조차 내 표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다는 얘기는 내가 출마를 하더라도 정말 가망성이 없겠구나라는 결정적인 신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 비슷했던 좀 또 하나 결정적이었던 사건이 있었다면 지난달 말에 그 마찬가지로 스가 총리가 속해 있는 그 가나가와 현에 있는 요코하마시의 시장 선거가 있었어요. 네. 이 시장 선거에 스가가 자신의 측근을 내보내고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선거에서도 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자민당 안에서는 스가가 나서서 선거를 하면은 다 안 되는구나, 되는 게 없구나라는 강력한 시그널을 그 전에도 여러 번 이제 그런 신호가 있었지만 이건 정말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10월에 곧바로 지금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시간이 지나면 좀 회복이 되거나 코로나가 좀 회복이 되거나 해서 지지율이 확보가 되면 좀 자신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 선거에서마저도 졌기 때문에 앞으로 어렵겠다라는 그런 신호를 준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기가 9월 29일까지이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또 없잖아요. 또 총재 선거가 바로 치러지는 상황인데. 자, 근데 일본 선거제도는 우리나라 좀 달라서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보이는데 우선 중의원 선거. 자, 오늘 나온 기사를 보면 이제 스가 총리가 중의원 선거 승리에 대한 부담을 느꼈을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의원 선거 승리가 갖는 의미가 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중의원 선거는 쉽게 비교를 하면 우리나라의 총선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본은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중의원에서 다수당을 점한 당의 총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민당이 지금까지 아베 정권에서는 계속 선거에서 이겼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베 총리가 계속해서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었던 거고 선거에 강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당원들과 또 국회의원들의 지지를 쭉 받을 수 있었던 건데 이번에 이 중의원에서 아슬아슬하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갖고 있는 과반수 의석에서 276석을 갖고 있는데요. 거기서 최소 30석은 줄어들 것 같다.
그리고 혹은 어떤 뭐 주간지 보도에서는 뭐 60석 이상 더 줄어들 수도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은 연립 여당하고 합치더라도 과반에서 아슬아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당 안팎에서 굉장히 불안을 느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자민당 안에 그 아베 총리 시절에 처음으로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된 초대선 의원들이 있어요. 그 초대선 의원들은 사실 그 아베 총리의 그 아우라에 힘을 입어서 많이 이 당선이 됐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지역 기반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 선거를 누가 이끌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죠. 근데 스가 총리가 저렇게 약간 힘이 없고 지도력도 없고 리더십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심지어 일반 국민들한테도 뭔가 신뢰를 주지 못하니까 이러다가 내 자리가 아슬아슬해지는 거 아닌가. 저 60석이 줄어든다는 저 의석 중에 하나가 내 자리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 많이 커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스가 총리가 이 어떤 좀 분위기를 좀 쇄신해 보려고 뭐 당 인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었고 사실 자기를 총리를 만들어주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니카이 간사장도 바꾸는 것까지도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좀 분위기를 반전시켜서 다시 한번 총재를 해보겠다 이렇게까지 의혹을 내비쳤었는데 결국은 그런 당 인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그 의혹이 거꾸로 오히려 그 나쁜 영향을 끼쳐서 당 안에서도 반발을 일으켰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계획했었던 당 인사도 포기를 하게 됐고 결국 총재 선거도 나가지 않는 쪽으로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이 가는 건 다음 자민당 차기 총재, 그러니까 일본의 총리 후보로 누가 나올 것인가, 또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가장 궁금한 포인트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그 기시다 후미오라는 전 정조 회장이 굉장히 열심히 그 총재 선거에 나오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시다 전 정조 회장은 아베 정권 시절에 그 외무상을 지냈었어요. 그래서 외상을 지내는 동안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끌어냈었고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꽤 친숙한 인물이고 한데 오늘 오후 한 4시, 5시쯤에 굉장히 그 중요한 뉴스가 나왔는데 바로 고노타로 행정개혁상 겸 백신 담당 장관이 출마 의사를 굳혔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고노타로 이 장관은 뭐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로 뭐 좋은 면으로도 나쁜 면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기는 한데요. 고노는 왜 주목을 해야 하냐면 여론조사에서 항상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거의 1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 이 사람이 총리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지율이 굉장히 높이 나왔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당 안에서 아직 좀 너무 젊다. 그리고 좀 너무 이렇게 튀는 행동을 많이 한다 해서 많이 이렇게 좀 관리를 해왔었는데 지금처럼 당의 분위기가 좋지 않고 정권의 지지율이 낮고 한 상황에서라면 고노타로 장관이 총재 선거에 출마했을 때 뭔가 쇄신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우리가 좀 더 새롭게 자민당을 새롭게 하겠다, 정권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이미지를 주려고 한다면 고노 장관이 총재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서 이미지 쇄신을 좀 거듭했는데 자민당도 좀 변화를 꾀하는 모습을 취할 수도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서령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추석 연휴를 포함한 일주일간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족 모임이 허용됩니다. 단 가정 내 모임만 허용하며 가족 단위로 모이더라도 짧게 머물러 달라고 방역당국은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인 뮤 변이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뮤 변이 해외 유입 사례는 모두 3건으로 지난 5월부터 7월 사이 멕시코, 미국, 콜롬비아에서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다른 여성과도 접촉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살인예비죄 적용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 같은 이성대의 뉴스 썰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날씨가 더웠습니다. 예. 네. 네, 바로 준비한 영상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누가 저 아는 기자분이 또 무슨 기사를 저한테 링크해서 보내주길래 이걸 고발 사주 이렇게 봐서 무슨 회사 사주 얘기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고발 사주를 했으면 고발이 왜 안 됐습니까? 자, 게이트가 열리나 또 좀 잡아봤습니다. 앞서 사실 썰저 토크에서도 다뤘는데 윤석열 후보의 이제 검찰총장 시절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정말 시끄러운 상황인데 자, 좀 본격적으로 차근차근 썰어주시죠. 네, 일단 그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지금 정치 중립을 어긴 상당히 국기문란 행위다, 게이트다, 윤석열 게이트다라고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국기문란 정치공작 윤석열 게이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위태위태하더니 결국 이런 문제가 이제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총공세를 펼칠 거고 뭐 앞서 영상에서 보면은 윤 후보는 뭐 사주라길래 무슨 회사 사주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주인인 줄 알았다 이렇게 가볍게 연기는 모습인데, 그러니까 그 말인즉 의혹은 뭐 별거 없는 거다, 뭐 신경 안 쓸 거다 이렇게 좀 초연한 모습을 좀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일단 그런 모습이 있고요. 자, 그런데 제가 이 사건 결국에 간단하게 좀 핵심을 정리해 보면은 검찰이 선거를 앞두고 야당에게 자료를 갖다 주면서 이걸 써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혹의 핵심을 좀 보면서 저는 그 영화의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한 부장님이 끝발없는 야당까지 찾아오신 걸 보니까 이번엔 좀 바뀔 것 같은가 보네. 이거 상대편 박살내라고 가지고 온 건데 하는 짓들 보니 겁나네. 쓸데없는 짓 하는 걸까 봐. 잘 쓰세요. 차분히, 천천히. 쓸데없이 여유 부리지 말고. 진짜 상황이 좀 절묘하게 좀 비슷해 보이는데, 자 어쨌든 검찰이 정치의 변곡점마다 정치에 뭔가 교묘히 개입되거나 뭐 권력의 줄을 타거나 검찰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정치에 또 방향을 바꾸거나 왠지 우리 방송 이후에 이제 이게 더 화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저희 뉴스 썰기 이후에 이 영화 한번 더 이렇게 화제가 되지 않을까? 아니요, 이 의혹도 그렇고 우리 방송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예. 네. 아무튼 지금 윤석열 후보 본인은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죠. 그렇지만 당 안팎에서는 좀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 당장 경쟁 후보들이 일제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다 들어보시죠. 또 총장이 양해 안 했다 이러면 그거는 좀 어불성설이겠죠. 설사 몰랐다 하더라도 지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 본인이 명쾌하게 밝히면 될 문제라고. 자, 들어보셨겠지만 지금 그 누가 이야기했는지를 가리면 민주당이 얘기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주장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동안 뭔가 공격 포인트를 찾고 있었는데 이때다 사실 싶어서 공격 포인트를 찾고 거기를 좀 중점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리고 또 지금 윤석열 캠프 입장에서는 보면 지금 여당의 이 센 공세를 막아줘야 될 이 국민의힘 당에서도 그 태도가 조금 미온적인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좀 서운할 수도 있는 느낌들이 있는데 당장 이준석 대표가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에 가서 윤석열 후보를 적극 엄호하기보다는 좀 거리두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네. 그것도 한번 보고 가시죠. 우리 당 후보의 개입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는 여러 가지를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근데 뭐 아까 야권 인사들의 발언을 봤지만 이 대표 입장에선 다른 후보들이 뭐 진상규명 요구하는 입장인데 무작정 또 윤 후보를 또 옹호하기도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쨌든 손가락 10개가 있으니 일단 뭐 당무감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겠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네, 일단 어쨌든 국민의힘 안팎에서는요, 이번 그 고발 사주 의혹,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 터지면서 그 윤석열 후보의 그 대선 출마 선언 이후에 좀 최대의 위기를 맞은 거 아니냐, 네. 1차 위기를 맞은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자, 가뜩이나 지금 지지율이 조금 정체기를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오늘 나온 갤럽 조사인데 보시면은 지난달에 이어서 계속 19%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보다 좀 더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각종 현안에 대한 어떤 발언, 부적절 논란 같은 것들이 겹치면서 답보 상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만약에 이번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면 사실상 대선 후보 가도에서는 좀 멈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는 거죠. 네. 지금 가뜩이나 검찰총장이 대선 출마를 하면서 정치적인 그 중립성 위반 우려 같은 것들이 나왔는데 그게 현실화되는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네. 참고로 그 윤석열 후보는 총장 시절에도 누누이 그 검찰의 정치 중립을 얘기해왔고 이번 사건 의혹이 나오고 있는 지난해 총선 직전에도 계속 강조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고 가시죠. 검찰에게 정치적 중립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어서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것은 부패한 것과 같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생명 나왔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은 진짜 임팩트가 클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은 또 캠프 쪽에서는 아니라고 하니까 좀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윤석열 후보 오늘 그렇기 때문에 당무조사 철저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 나의 무관함을 빨리 벗겨줬으면 좋겠다. 해명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또 검찰에서도 지금 자체 진상조사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해라. 조사 얼마든지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그동안 그 정권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좀 민기적거렸는데 이번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에 빨리 들어갔다고 하면서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이지만 좀 안쓰럽다라고 하면서 검찰을 또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그 말이 좀 약간 뉘앙스가 여러 가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뭐 이 사안은 앞으로 추가 사실들이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썰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썰 주제 바로 또 주시죠. 자, 바로 보고 가겠습니다. 그 의원님은 이재명 지사님, 이재명 후보님의 대변인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이재명 후보님도 왜 그러세요? 거기까지 나가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 대변인? 참 익숙한 얼굴이 나왔습니다. 저희 전 팀장이시기도 했는데. 전 상사였죠, 전. 네, 그렇습니다. 직장 동료였습니다. 박성준 의원이요. 예. 네, 무슨 장면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오늘 아침 그 라디오 방송에서 나왔던 장면인데요. 그 민주당의 김승원 의원 최근에 박병석 의장을 향해서 이른바 GG 발언 이게 아직도 좀 여진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박성준 의원, 동료 의원이 지금 이재명 캠프 대변인인데 자, 김성준 의원에 대해서 점잖고 바른 정치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 GSGG가 욕이 아닐 것이다라고 지금 옹호를 해줬거든요. 자, 그 장면 한번 다시 듣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김승원 의원도 꼭 그렇게 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욕설은 아닐 것이다. 아닐 거라고 저는 왜 그러면 김승원 의원과 제가 친하니까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뜻으로 했어? 물어보셨을 때 뭐라 그러세요, 김승원? 아니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물어보지는 않았는데 욕은 아닐 것이다. 좀 약간 관심법 같은 해석이긴 하죠. 예. 그러게요. 그러니까 물어보지 않았는데 뭔가 적극적으로 대신 해명을 해주는 모습이 정말 대변인처럼 비칠 수 있는데 사실 저도 찾아봤어요. GSGG가 정말 뭔지 몰라서. 근데 이게 욕설 표현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또 당사자는 또 사과를 했고 그럼 그게 욕이 맞다는 거잖아요. GSGG가. 그렇습니다. 일단 그렇게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김승원 의원이 자신의 SNS에 사과를 했습니다. 보신 것처럼 상당히 장문의 글로 길게 사과를 했는데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면 왜 무엇에 대해서 사과하는지는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하나 찾았습니다. 이렇게 자, 쓰고 말하기 전에 앞으로는 다시 한번 생각하겠다. 그러니까 이 표현으로 유추해 봤을 때 GSGG가 좀 문제되는 표현이었다라는 걸 아마 간접적으로 인정한 거 아니냐라고 추론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희가 직접 통화를 해봤어요. 근데 통화를 안 받고 문자로만 좀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욕이냐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 앞으로는 좀 부드럽고 순한 언어를 쓰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줬기 때문에 알아서 해석해라 이렇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좀 애매한 답변을 해줬네요. 근데 지금 뭐 욕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또 이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GSGG를 Government serves general good. 그러니까 정부는 국민의 공공선 일반이지에 봉사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더 논란이 커진 상황이잖아요. 이게 주로 아마 영미권에서 쓰는 표현인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뭐 검색하면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뭔가 대문자로 크게 되어 있는 줄임말은 치면 뭐든 나옵니다.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어쨌든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요. 참 GSGG에서 보면은 주로 우리가 논란이 됐던 게 저 뒤에 GG였어요. 저게 그 공동선이라는 표현이니 아니니 뭐 제너럴지가 무슨 뜻이니라고 상당히
되네 마네 논란이 많았는데 근데 저희가 관가했던 게 뭐냐면 바로 앞부분의 G입니다. 지금 거버먼트라는 거잖아요. 정부나 네. 또는 행정부 수반, 주지사 등을 주로 가리킬 때 거버먼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자, 박병석 국회의장은 행정부의 수반이 아니라 입법부의 수장인 거죠. 네. 입법부의 수장. 그러니까 거버먼트가 애초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병석 의장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참고로 미국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그 스피커 오브 더 하우스 또는 하우스 스피커라고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S 스피커를 붙여가지고 SSGG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H. 예, SSGG라고 하면 뭐 스카 요정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어쨌든 그래서 G를 쓰는 것 자체가 이게 박병석 의장을 향해서 얘기할 때 이게 좀 해명이 안 되는 거였다라는 지금 해석이 나오는 거죠. 아, 진짜 어쨌을까?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습니다. 당사자가 어쨌든 일단 이렇게 사과를 했기 때문에 봉합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인데 오히려 이제 박 의원이 공공연히 좀 감싸주려다 대변하려다 논란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져요. 당장 지금 저희가 뉴스 썰기를 하고 있는 이유도 박성준 의원이 오늘 아침에 이런 좀 논란이 되는 해명들을 더 치고치면서 이렇게 뉴스 썰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말 나온 김에 박성준 의원 작년에 그 추미애 전 장관의 아들의 그 특혜 휴가, 이른바 특혜 휴가 논란이 있었을 때 자,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치는 게 군인의 본분이다라는 안중근 의사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 말을 몸소 실천했다라고 표현을 해서 상당히 여론에 비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자, 당시에도 민주당의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어쨌든 박 의원과 김 의원이 서로 합의된 얘기인지도 궁금해지는데 그것 좀 혹시 알아올 수 있어요? 안 물어봤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합의가 안 된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대의 뉴스 썰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엔 라이브. 그거 괜찮다. 여러분은 지금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라이브. 썰전 라이브를 보고 계십니다. 예, 두 번째 영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여야 대선 주자의 캠프 인사를 모시고 있는데 오늘은 홍준표 국민의힘 후보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 캠프에서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이 여권 정치인에 대해서 청부 고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일단 홍준표 캠프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대선 앞두면은 예. 크고 작은 의혹들이 많이 제기됩니다. 우리 기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그 병풍 조작 사건 아시죠? 예. 김대엽 사건 그 조작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는 다 진실로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대 후보가 상당한 피해를 많이 입었었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그 당시에 또 그 후보가 20만 불 수수를 예. 그 역시도 또 조작 사건이었다고요. 그리고 또 그 부인이 또 돈을 10억을 받았다. 예. 그것도 조작으로 드러났거든요. 근데 대선이 끝나고 나서 그 세 분이 다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 때마다 항상 있어오는 크고 작은 예. 이런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상당한 벌을 줘야 된다.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지 간에. 누구든지. 그래서 지금 이번에 검찰 그 고발을 갖다가 예. 하도록 유도했다 하는 그 부분도 진실일지 거짓일지 모르지만 하필이면은 이 대선 전국에 이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저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 이런 청부 고발 의혹이 뉴스버스라는 매체에서 제기가 됐는데 예. 물론 이제 당사자들은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저희 패널 들고 얘기해 보니까 몇몇 정황들은 그럴 법하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경태 선대위원장께서는 이거는 대선을 앞두고 벌어지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예.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윤 총장의 양해 없이 이런 고발 의혹들이 가능했겠냐. 그래서 윤 총장이 여기에 대해서 직접 밝혀야 한다라고 했는데 후보와 캠프 입장이 약간 다른데요? 후보께서는 아마 그게 사실일 경우에 예.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인 것 같고요. 사실이면 엄청 큰 문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엄청난 큰 충격이지요. 예. 근데 제가 정치를 쭉 해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 마치 사실처럼 느껴졌던 것이 진실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예. 앞서 말씀드렸던 그 20만 불 수수설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당사자가 예. 그 발설한 당사자가 의혹 제기한 당사자가 녹음 테이프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참 있잖아요. 녹음 테이프도 있다니까. 예. 근데 나중에 그것이 거짓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의힘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은 내년에 정권 교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여권에서 주장하는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좀 더 사실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결정해도 입장 표명을 해도 늦지 않다 하는 생각. 제가 지금 딱 보니까 물론 조경태 의원님이 워낙 또 온화하시고 소신파. 네, 아니 저기 소신파신 거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는 사실은 오늘도 제가 알기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는 악재만 남았고 나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뭐 정확한 워딩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누구는 악재만 남았다는 이제 정확한 워딩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누구 얘기냐라고 물으니 그거는 기자들이 판단하라 라고 하면서 추정컨대 윤석열 후보를 지금 야권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윤석열 후보를 계속 공격해 왔는데 지금 선대위원장인 조경태 의원께서는 여권 후보가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무분별한 야권 후보가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무분별한 의혹 제기 같은 건 좀 삼가야 된다라는 걸로 좀 결이 다르네요. 저는 좀 페어플레이 정신을 좀 살려서 우리 야당이든 여당이든 상대방의 어떤 뭐 정책에 대한 비평은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 정확한 팩트에 대해서는 또 저는 지적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의혹 제기를 가지고 저는 그걸 공격하는 모습은 썩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금 야권에 나와 있는 후보들이 이 전당대회의 그 장을 통해서 국민들께 정권 창출의 희망을 좀 더 불러 넣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상당히 공격적인 홍준표 후보와 홍준표 예비 후보와 화합과 통합 온화한 조경태 선대위원장님께서는 서로 결이 다른데 은근히 보완이 되는구나. 라는 느낌도 좀 있습니다. 마인드는 서로 생각. 홍준표 후보가 이 얘기를 직접 인터뷰를 직접 본다면 상당히 선대위원장을 잘 뽑았나 이런 생각도 하실 것도 같은데요. 근데 홍 후보께서도 뭐 저는 저하고 생각이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아 그래요? 예, 저는 말은 엄청 틀립니다. 이게 윤석열 후보가 직접 밝혀야 된다. 묵시적 청탁설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 이걸로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묶어내지 않았냐. 이것도 사실 묵시적 청탁일 수 있다. 당시 이제 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했던 게 묵시적 청탁일 가능성이다. 이런 언급까지 하면서 상당히 공격적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사실이 어느 정도 이제 밝혀지고 난 이후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 부분은 여권에서 또는 저도 그 언론 인터넷 매체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뉴스버스요. 저 뉴스버스라는 인터넷 그 매체를 저 처음 들어봤습니다. 지난번에 김건희 씨와 전화 인터뷰를 해서 줄리국에 대해서 물었던 그 언론사입니까? 어쨌든 뭐 제가 정치를 하면서 사실 그 좀 듣도 보도 못한 인터넷 매체에 의한 의혹 제기를 마치 이것을 확정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어떤 후보든 그건 좀 신중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만일 사실이라면 물론 전제입니다. 지금 확인된 사실은 없기 때문에 만일 사실인다면 이건 뭐 작은 문제인가요? 어떻게 보면 검찰을 가지고 있는 정보를 이용해 여권 정치인에 대해서 고발을 야당 정치인을 통해 청탁했다. 이거는 엄청 어느 정도의 문제입니까? 만일 사실이라면은 그 홍준표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성립될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예단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지지난 그 대선 때 있었던 그 정황을 보면은 우리가 역사는 과학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 역사적 사실은 그때 당시는 그냥 마치 사실처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그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후보는 낙선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혹 제기한 그 세 건 다가 거짓으로 밝혀지고 그 폭로했던 사람들은 유죄를 다 받았어요. 징역을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께서 조금 더 신중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다. 아직 시간적으로
조금 더 이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수차례 제가 기억하는 것으로 여러 차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아무런 국정 운영 경험이 없다, 자격이 없다라고 비판하시고 이번 윤 후보 측근의 검찰 정보를 이용한 청탁 고발 의혹에 대해서도 윤 총장이 밝혀야 된다라고 해명해라라고 어제 울산시당 간담회에서 얘기를 했는데 일단 조경태 선대위원장의 입장은 많이 다른 걸로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 신중했으면 좋겠다로 입장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홍준표 후보 본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지율이 좀 올랐습니다. 어제 이른바 MBS 조사죠. 전국 지표조사 4개 여론조사기관이 같이 했는데 여기에서 민주당의 이낙연 후보와 같은 10% 두 자릿수로 다자대결 구도에서 처음으로 공동 3위에 올라섰습니다. 일단 캠프 분위기가 이렇게 좀 지지율이 올라가면 좋아지죠. 네, 아무래도 뭐 부족한 저희 이 캠프에 이렇게 많은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분위기 자체는 상당히 좀 고무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뭐 여론조사의 그 추세를 보면은 20대, 30대 젊은 층에서 상당한 지지가 열기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아마도 SNS를 타고 또 그 입소문을 타고 저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여야 후보들 가운데서 여당도 포함합니다. 여야 후보들 가운데서 20, 30대로부터 폭발적인 좀 지지, 인기를 얻고 있는 후보가 유일한 후보라고 저는 홍준표 후보다. 저는 이 바람은 이 돌풍은 막아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뭐 동영상 플랫폼에 보니까 홍준표 후보의 과거 발언들이 많이 영상으로 올라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금 지지율을 잠깐 다른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진영 대선 후보 적합도 앞서 얘기한 그 MBS 조사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국민의힘 후보 중에 지지율은 홍준표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저기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지지율은 23%로 상당히 높습니다. 예, 이거를 보면 이 때문에 이제 역선택 아니냐 얘기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원래 홍준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인기가 좋았습니까? 제가 그 민주당의 의원들도 많이 알거든요. 당원들도 좀 많이 알고. 저는 원래 민주당에도 계셨으니까요. 민주당에서 있다가 이제 뜻이 안 맞아서 그렇죠. 저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습니다만은 그 민주당의 지지자들한테 우리 야권 후보 중에서 가장 괜찮은 후보가 누구냐고 물어보면은 거의 대동소이하게 홍준표 후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강주 호남 지역이죠. 호남 지역에 계시는 분들 또는 젊은이들이 자신들은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당은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정당은 후보는 홍준표 후보를 하겠다. 일종의 교차 투표잖아요. 우리가 영어로 좀 표현하면 크로스 보팅이지요. 지지 정당은 A 정당이지만 B 정당의 정책에다가 투표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역선택이라는 부정적인 용어보다는 저는 교차 투표, 교차 선택 또는 자유 선택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겠나. 일단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홍준표가 제일 경쟁력이 있고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자체가 역선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전에는 사실 유승민 후보가 제일 경쟁력 있다고도 얘기를 했고요. 또 제가 또 만나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후보 중에 지금 지지율이 높은 후보가 경쟁력 있다고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민주당 할 때 그때는 민주당이 부산선 굉장히 약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때 지지율이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20%가 안 넘었습니다. 15% 정도 안팎이었을 때 제가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거든요. 민주당 후보로 나가 제가 45% 때로는 50%를 넘긴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산에서 민주당으로 3선을 하셨었죠. 그거는 지지 정당이 제가 민주당이지만 부산에서는 그렇게 지지받지 못한 정당이었지만은 후보를 보고 찍은 거거든요. 그런 게 있었다라는 저는 말씀이시죠. 분명히 홍준표 후보는 그런 매력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역선택이라는 부정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면 야권 후보가 되면은 정권 교체하는데 훨씬 더 청신호를 저는 켤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도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단 뭐 분명한 건 홍준표 후보가 개성이 있다는 건 다들 인정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만 딱 여쭤볼게요. 다른 지금
야권에서는 지지율 2위인데 유승민 후보 캠프, 최재형 후보 캠프도 많은 의원들이 가 있는데 홍 후보 캠프는 지금 조경태 위원장님과 비서실장을 맡은 의원님 한 분. 네. 사실 의원들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네.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과거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민주당 때 보면은 그 노무현 후보 있지 않습니까? 그 대선 후보였죠. 2002년에요? 예, 2002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 제가 그때 현장에 있었지 않습니까?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는 현역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 현역 의원. 예, 처음 경선 레이스에 들어갔을 때 나중에 천정배 의원이 뒤늦게 예. 투입 이제 오셨거든요. 그때 저를 비롯해서 원외위원장 7분만 그 노무현 후보를 응원했거든요. 예. 근데 결론적으로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선 전국에서 현역의 지지는 그 지지 숫자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 중요하지 않다. 예, 저는 그래 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현역 지지가 많지 않은 건 팩트인데 중요하지 않다. 그게 오히려 위기가 또 예. 기회가 될 수가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드러나는 게 홍준표 후보의 어떤 그 지지율 급상승이 저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 캠프의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조경태 의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 7시 26분 뉴스룸이 이제 잠시 후 방송되는데요. 오늘 뉴스룸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부산과 울산에 이어 뉴스룸 취재 결과 대구에서도 유통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경우 접종 효과가 있는지 또 오접종에 대한 보상은 가능한지 자세한 내용은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원장 등이 장애아이를 비롯해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드러났었습니다. 다음 주 선고를 앞두고 지워졌던 CCTV 영상이 추가로 복원됐는데 취재 결과 30여 건의 또 다른 학대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잠시 후 뉴스룸에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네,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고요. 계속해서 뉴스룸 이어집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은 모두 들렸다 하는